부사절이랑 관형절 같은 경우는 둘 다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각각에 해당하는 명사형 어미가 들어갔고, 그죠? 그다음에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간다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명사절 같은 경우는 뒤에 어떤 조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다 배웠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명사절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형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많았어요. 물론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고 체언을 꾸며준다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가 많았어.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꽤나 있었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견문장에서 특히 관형절이 힘든 이유는 방금 같이 여러분들 아까 쌉 틀렸잖아. 마지막 문제 막 쌉 틀렸잖아.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딱 두 가지의 이제 문장의 구조가 나왔을 때 특히 관형절 같은 경우 잠깐만 뭐가 없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뭐가 없는데? 그죠? 정확히 말하면 저거 학생의 성격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맞죠? 근데 뭐가 없잖아. 학생이 없는데? 이거 아는 문장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틀리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형절 같은 경우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아니지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형절은 항상 문장 성분을 넣어 보셔야 돼요. 뭔가 다 그 근처에 있는 문장의 어떤 요소들을 넣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라고 했어요. 부사절. 자, 부사절은 말 그대로 뭐하고 있어요?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했었죠. 그죠? 부사어는 그럼 뭐예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로. 뭘 수식해? 용언 수식이죠. 그럼 여기서 문장 전체로 기준으로 하면은 거기 나와 있죠?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말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부사 파생 접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마 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근본은 일단 뭐야? 서빈아, 어딜 보고 있니? 네, 보고 있는 거죠. 응. 자, 근본이 뭐라고? 얘는 접사야. 접사라는 근본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냐? 부사, 파생, 접사. 부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접사예요. 우리 접사의 기능이 있었죠? 접사의 기능. 첫 번째, 의미 부여. 두 번째, 품사 변경.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동사동이 있었는데, 자, 우리 접사 중에서도 부사 파생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부사로 품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런 것도 있겠네? 명사로 바꿔주는 접사도 있겠네? 그쵸? 뭐가 있었냐? 이런 친구들이죠. 어떤 경우? 웃음. 그래서 웃다라는 동사에서 웃음이라는 명사로 바뀌게 된다면은, 그럼 여기에 있는 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데 여기에 있던 대로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합니다. 명사 파생 접사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세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접사는 아닙니다. 웃음을 웃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웃음은 뭐야? 명사라고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 어미라고 했어요. 무슨 어미? 명사형 어미라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부사형 어미, 개, 도록, 아서, 어서, 듯이, 연결어미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미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어미 정도만 외워 주셔도 이 문장에서는 털릴 일이 그닥 없어요. 근데 못 외우니까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문장 보시면은 그 사람이 말도 없이 떠나버렸구나 라고 됐어요. 자, 이 말도 없이가 어디를 꾸며주고 있나요?
떠나버렸구나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쵸? 맞죠? 떠나버렸구나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해가 불이 활활 타듯이 뭐야? 옆에 솟아오른다라는 부분을 수식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도 외국인도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가했다라는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맞죠? 맞나요? 부사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부사형 어미만 기억하시면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로 서술어를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서술절이 있는데 서술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일단 구조를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냥 형태로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어 서술어꼴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빈이는 코가 크다. 자, 얘거라고 해봅시다. 예. 자, 여기 봐봐요. 서술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으로만 분석하면 어때요? 얘는 주어고요. 그죠? 얘도 주어죠. 얘는 서술어로 나와 있죠. 그죠? 근데 하지만 잘못된 게 뭐야? 서빈이가 크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여기 이 문장에서는. 그렇죠? 정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묶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묶어져야지. 서빈이의 상태는 코가 크다는 상태인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여기는 주어랑 서술어의 꼴로 가지고 있으니 얘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얘는 서술절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크게 묶어줬을 때 크게 묶어줬을 때는 주어랑 서술어 꼴이니까 이것도 완성된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어? 괜찮아? 김규민 씨 괜찮아? 이해됐어? 썰풀 때만 웃네. 짜증나게. 자, 근데 얘는 좀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서술형 뭐 어미 이딴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고요. 얘랑 그러니까 일단 이 꼴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얘네가 결론적으로 서술절이 되는데 얘가 이 서빈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네, 그런 꼴이에요. 자, 거기서 보시면요. 그 서술어는 거기 맨 마지막에 형용사가 대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예시로 뭐라 되어 있냐면은 철수가 키가 아주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는 굳이 생략해도 문제 없죠? 그럼 철수가 키가 크다라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술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이 산은 나무가 많습니다. 그럼 이 산의 상태가 나무가 많다는 상태잖아. 그죠? 그리고 나무가 많습니다 자체는 뭐야? 주어 서술어의 구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서술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다 왔어요. 이제. 자, 인용절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인용이 뭡니까? 인용이 뭔지 아세요? 어딘가에서 빌려 쓰는 거예요. 대신 말하거나. 그죠? 근데 이 인용절이라고 할 때요. 얘는 직접 인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이라고 한다면은 뭐야?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따옴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자, 밑에 직접 인용절부터 볼게요. 철수가 선생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할 뻔. 자, 라고 들었다. 라고 물었다. 자, 여기서 뭘 쓰냐? 라고를 주로 씁니다. 라고를 주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인용절. 그러니까 간접은 말 그대로 뭐야? 그 사람이 직접 말한 것 자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그 사람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한 그때 상황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얘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의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디테일하게 갈 건 없으시고요. 자, 간접 인용절에서는 라고가 아니라 고로 판단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판단한다. 여기 밑에도 형은 철수가 학교에 간다고 말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표현하는 양상이 고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장 성분까지 다 끝냈죠. 네. 시계 어디 갔어요? 네? 시계요? 맨날 사라지네. 선생님이 뺏으신 거예요? 뭘 내가 뺀 건 아닌데? 뭐 어떻게 음운 잠깐 맛 좀 볼까요? 음운 잠깐 맛 좀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랑은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어요. 일종의 의문의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냥 옆에 좀만 넘기면 의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4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요건 진짜 간단하게만 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에 할 때 의문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거 되게 빡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안 빡세겠지. 여러분들 학교에 사는 건 진짜 전혀 안 빡세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상당히 빡셉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기가 많이 빡세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학교 때는 100점 못 맞으면 에이 뭐 이랬겠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100점 맞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물론 쉬운 학교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100점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거. 그래도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전 그럼에도 저희 고1 친구들 내신이 1등급이 무려 70%입니다. 개쫄죠? 사실 중요한 건 뭐야? 너네가 나중에 맞아야죠. 그쵸? 여러분들이 나중에 맞으셔야 되는 거고. 개쫄죠? 30%는 어디 갔어요? 30%요? 뭐요? 걔요? 몰라. 1등급 아니면 기억 못해. 2등급?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뭐 아슬아슬하게 1등급 턱걸이를 못 넘어서 2등급 이렇게 살짝 0.5점 살짝 뭐 이런 느낌? 적어도 3등급 나온 친구는 없어요. 네. 그냥 아쉽게 10%까지 1등급이죠. 한 11%? 이 정도? 이 정도. 약 파는 거 같죠? 네. 아니야. 아니라고!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저는 뭐 다른 거 안 바라고요. 제가 시키는 것만 잘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 정도면 지금 그래도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7월부터 진행을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4월부터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확실히 더 겨울 전에 최대한 많이 쌓아가실 수 있는 거지. 최대한 쌓아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고등학교 갈 거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대충?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확 와닿진 않으시죠? 그죠? 대충 생각해놓은 데 있어 근데? 규민이? 고등학교? 가는데요? 어? 어디 가는지요? 어. 저영권 처음 보러 갔는데
정현 창희? 네. 창희는 멀지 않아? 아유 그래도 집에 타고 가면 돼요. 정기자죠. 너는? 거의 미술 가서 내신 달려고. 야 거기 가서? 이소리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될 텐데. 근데 이슬 국어 어려워지고 있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이솔 이번에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나오고 막 배우지도 않은 외부 작품 막 나오고 재밌었습니다. 그 정도는 풀어야죠. 저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정연이 어려워요? 이슬이 어려워요? 등급컷만 따지면 등급컷만 따지면 정연이 살짝 높긴 했었는데 뭐 난이도가 약간 스타일이 좀 달라요. 정연고는 약간 그러니까 시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충실하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심화돼서 나오는 거는 있어도 뜬금없이 외부 작품이 나오거나 뜬금없지는 않았어. 항상 언제든 개연성이 있었어요. 되게 학교 스타일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예, 외부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선지도 모의고사 선지여가지고 되게 깔끔했어요. 제가 이런 말하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내신형 선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신형 선지예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고 있는 뭐 의인법을 사용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하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스타일이고요. 거기서는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 작품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을 많이 포진을 해놨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쫄리게 만든 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갈 생각인데요? 정현이요? 네, 같이 손잡고 정현에서 봅시다. 네, 우리 정현 친구들. 네, 걔네도 뭐 잘 나왔죠. 넌 어디예요? 화성? 기숙사 가고 싶어요. 기숙사요? 엄마가 싫어요? 편집해서 이렇게 기숙사 가고 싶어요. 왜요? 엄마가 싫어서. 기숙사라고 하면 뭐 어디? 뭐 병점이 거기가 기숙사가 있었나? 세마 화성 이런데? 뭐 세마 화성 아니면 약간 가온 이런데? 네. 가온은 일단 시험 범위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세마는 진짜 공부 뒤지게 할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고1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에요. 올해 수능 특강. 괜찮으시겠어요? 네, 세마 화성은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감당 가능하셨어요? 뭐 하시는 건 뭐 본인 자유긴 한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지금 그 화성고나 세마고를 딱 입학할 때쯤에 친구가 그 고1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 확정이 나와야 돼. 그래야 할만해. 사물 모의고사요? 그냥 모의고사 계속 볼 때마다 1등급 확정이 나야 돼. 계속. 그 정도는 돼야 화성고에서 내신 한 2등급 되려나? 안 될걸요? 좀 더 추천드리는 바는 고3 모의고사를 매번 2등급을 맞든가 2등급 이상을 맞든가.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가셔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화성세마는 그렇고요. 그나마 가온이나 이런 데가 조금 할만하고. 안법도 그렇게 막 빡세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안법이랑 병정이랑 거의 좀 비슷한 느낌? 병점이 옛날에는 진짜 좀 개빡세는데 진짜 모의고사 정시로만 갈 생각으로 이제 가는 학교가 그쪽인데 근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물론 문제가 막 마냥 쉽지는 않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대충 한 2등급 정도 언저리더라도 내신에서는 막 반에서 막 10등, 15등 이래요. 그 정도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봤을 때 나이도가 좀 있는데 라고 싶은데도 등급컷이 되게 높아. 막 한 개 틀린, 두 개 틀린데 1등급? 이래가지고 좀 빡세긴 해요. 근데 물론 화성세마에 비해서는 아니고. 아무튼 자, 이거 의문에 대해서 어쨌든 수업은 들으셨죠, 그쵸? 학교에서. 자, 의문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했어, 안 했어?
한 건데 까먹은 거야? 뭐야? 한 건데 까먹은 거야? 확실히 얘기해줘. 알아? 제가 어. 소리 아니고 다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건 왜 꽂아두신 거예요? 난 필기 안 하겠다 뭐야? 토템 꽂았니? 야, 나 안 해, 씨발. 안 해!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무슨 가장 작은? 오,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달이라는 말이 있고요.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뭐야? 단순히 꼴랑 이거잖아. 이걸로 인해서 뜻을 구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럼 얘는요, 이거 하나로 바뀐 거니까 우리가 얘는 음운으로만 분석하면 요렇게 가능하죠? 요렇게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이 요소 하나하나로 인해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맞나요? 그죠? 이 요소 하나로 발음이 달라지니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도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요, 이 음운이라는 말은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음소라는 게 있고요, 운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자음 모음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음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소라고 한다면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음과 모음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요거까지도 하셨나요? 학교에서? 요거까지 안 하셨죠, 그쵸? 아마 요 정도만 했을 거예요. 요거만 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만 했을 거예요. 분절 음운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별이 가능한 음운이에요. 눈으로 구별이 가능해. 변한 걸 구분이 가능한 음운이에요. 자, 여기서 봐봐요. 아, 오. 누가 봐도 다르다는 걸 구별할 수가 있죠. 그쵸?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운소라는 게 있는데, 운소 같은 경우는 얘랑 반대예요. 아까는 구별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그럼 뭐야? 구별이 쉽지 않은 음운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뭐가 있냐면요, 소리의 길이 혹은 소리의 억양 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 배라는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배는 크게 의미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뭐야? 먹는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는 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줄여야겠네요, 술. 자, 그 다음에 신체에 해당하는 배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네들마다 소리의 길이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뭐 먹는 배라고 해서 막 짧다고 해. 그럼 배! 이래? 그러면은 내 뱃살은 이제 너무 출렁출렁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야? 배 막 이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음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소리의 길이 같은 거 딱히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더욱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비분절 음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뭐 억양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 하나로도 의미가 바뀔 수 있죠. 밥 먹었어. 자, 억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밥 먹었어. 그냥 뭐야? 사실의 서술이잖아. 그죠? 근데 밥 먹었어? 억양 하나 바뀌었을 때 뿐인데 이건 뭘로 바뀌는 거야? 의문의 의미로 바뀐 거죠. 그죠? 밥 먹었니? 아직 안 먹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요 두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소리의 길이와 이제 억양
요런 나눠주시면 되고요. 얘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얘는 비분절 우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보통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요 정도만 나갔을 겁니다. 일단 요 정도만 나갔을 거고 그 다음에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이거 외우시냐고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고1부터는 이거를 굳이 다 외우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요 어쨌든 우리는 변동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외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건 있어요. 자음체계표에 보시면은 거기 뭐 소리 나는 위치, 뭐 소리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조음 위치라고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걸 조음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뭐 두 입술, 뭐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양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성 정도만 이제 얘기를 이제 해드릴 거고 사실 자음체계표 외우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직접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아무튼 네, 의문에 대한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자, 위험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사회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위험사회라는 게 어쨌든 뭐랑 관련돼 있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거기서 현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현대의 문제. 이 정도로만 갖고 가시고 자 일반적으로 위험은 재난이 아니라 재난에 대한 예측이다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위험 얘는 뭐라고? 재난에 대한 예측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재난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자, 재난이 일어났으면 이미 뭐 된 거야? 이미 좆된 거잖아. 그렇죠?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위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뭐 위험 언제 써? 그 공사 뭐 표지판 이런 거 있잖아. 위험. 가면 어떻게 돼? 떨어져 뒤집니다. 잣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 예측한다. 자, 그러므로 위험은 사람들의 인식상에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뭐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주관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말로 객관적으로는 뭐야?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랑 대치되는 말 뭐가 있었어? 대치되는 말. 자, 인식에서는 존재. 그지? 인식에서는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도 존재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반대관계 이런 거를 원래 이제 그냥 비문학을 그냥 푸실 때는 뭐 제가 보통 요것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계속 쌓아가는 상태니까 요런 것까지 구조를 알아가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은 생산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파괴력을 높였지만 개인주의화로 인해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뭐에서 어떤 걸 배경으로 했어? 지금 산업화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네, 산업화에 있는 과학기술. 근데 과학기술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파괴력을 높였대요. 파괴력. 자, 이를테면은 옛날에 1차 세계대전 이럴 때는 그냥 그냥 총 쏘고 뭐 폭탄 터뜨리고 막 그런 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차 세계대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핵이 나와요. 파괴력이 훨씬 커지죠. 그것도 다 뭘로 인해서 발생한 거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그럼 옛날보다 더 큰일 나기 쉽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산업화와 더불어 뭐도 있었냐? 개인주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개인주의. 그 다음에 개인주의니까 당연히 뭐가 관리가 어렵다? 사회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기가 어렵대요. 만약에 개인주의여가지고 나 씨발 핵 터트릴 거야 해가지고 핵 터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다 되지는 거잖아. 그치? 내가 막 눌러! 확. 그죠? 그래서 산업화가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불평등보다 위험에 따른 불안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갖고 가실 건 뭐야? 위험에 따른 불안이라고 일단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불평등보다 불안한 게 더 크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야, 인스타에서 맨날 보는 그 올려치기, 막 맨날 사진에 벤츠 있고, 여기다 롤렉스 있고, 막 현금 따발 노란 거 100장,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 아저씨가 뭐 하면 돼? 이거 하나 누르면 우리 좆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불안이 더 큰 거잖아. 이게 뭐 부럽고 안 부럽고에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이거 누르면 좆된다고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자, 그런데 글로벌 경제 위기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현대사회의 위험은, 자, 거기 밑줄, 지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현대사회의 위험, 지구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막 방사능이 다 어디로 가? 바다로 가죠. 제대로 처리 못하면. 그럼 바다로 가면 전 세계로 퍼지면 어떻게 돼? 물고기들도 방사능 걸리겠죠. 그럼 우리도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방사능 걸리겠죠. 그럼 좆되겠죠. 물론 수습을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회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해? 나이 들어봐라. 더 좋아할걸? 회 좋아하세요? 네? 어떤 회 좋아해요? 저요? 다 좋아합니다. 회 다 좋아해? 해산물 안 좋아하고? 너는 좋아해? 세안이도? 근데 그걸 못 먹는다고! 네? 방사능 잘못 퍼지면 못 먹는다고. 고기가 더 좋대. 고기가 더 좋대. 그건 맞긴 해.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옛날만 해도 막, 우리 이제 막 그 방사능 퍼져가지고 회 못 먹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막 했었는데, 뭐 지금도 졸라 잘 먹고 있죠?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현대 위험 사회는, 자, 거기 밑줄, 세계 위험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럼 지구적으로 연결됐다랑 같은 의미로 지금 뭐랑 연결시켜주면 되냐? 세계 위험 사회도 같이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그쵸? 자, 지구적 위험은 첫째, 위험의 원인과 범위를 하나의 지리적 장소와 공간으로, 거기 밑줄, 한정할 수 없으며, 지리적 장소와 공간으로 한정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세계 위험 사회라고 했으니까, 그죠? 전 세계가 큰일 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둘째, 위험의 파급의 결과는 결코 완전히 계산될 수 없으며, 자, 두 번째, 계산될 수가 없대. 자, 여러분들 그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몇 년 전에 이슈가 있었죠. 뭐야? 러일 전쟁이야? 갑자기? 러우 전쟁? 그게 아니라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뭐 했어? 마스크 존나 끼고 다녔잖아. 근데 그거 덕분에 생긴 그런 다른 파급 효과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원래 지금이야 뭐 이제 잘 벗고 다니시지만 옛날에는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마스크 쓰고 다녔기 때문에 마스크 쓴 내 얼굴이 진짜인 것 같아가지고 막 막상 이걸 빼면은 막 소심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부끄럽잖아. 막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옛날엔 있었어요. 한 2, 3년 딱 그 코로나 풀렸을 때 그쯤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랬던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저도 솔직히 전 진짜 마스크 쓰기 너무 싫었는데 맨날 여기 이러고 다니니까 막 귀가 처음에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밤에도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했고, 이제 술집이나 아니면 밥 먹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9시 이후에 닫고, 코노 가고 싶은데 코노도 닫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 데도 다닐 수가 없었죠. 그쵸? 그러면 그게 뭐야?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엄청 큰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됐던 거지. 그죠? 러우 전쟁은 우리한테 딱히 영향 주는 게 있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물가 상승할 게 뭐가 있어? 석유 값이 올랐나? 무슨 물가 상승이냐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게 전쟁에 있고 나서 거기에서 드론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드론 산업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드론 하나 살까? 네. 드론 하나 살까? 드론 하나 사?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셋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완전히 복구하거나 자, 보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복구도 안 되고 보상도 안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복구가 되나요? 저 코로나 때 있었던 일들 그게 다 복구가 되나요? 잘 안 돼요. 이 장사하셨던 분들 많이 망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복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게 생기고 나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진짜 많이 변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술을 안 먹기 시작합니다. 아, 절 보면 그게 뭔 개소리냐 싶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대학생분들이 옛날에는 그 같이 과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막 술 먹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예, 저 때만 해도 라떼?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랬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술 같은 거를 강요하거나 뭐 그러지를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잘 안 먹고 뭐 여러분들도 뭐 거기에 대한 지금 있으면 안 되지? 로망이 있으시면 안 되죠? 많이 참으세요. 몇 년 참아야 돼? 거의 한 3년 반 참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요즘은 술을 옛날만큼 많이 소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소주나 맥주 같은 것도 잘 안 드시고 만약에 먹게 되면 이제 좀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이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스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드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옛날에 비해서 이제 소주 판매량이 뭐 술의 전반적인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항상 막연한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계 위험 사회인 것이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 하나 더 갖고 가시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막연한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막연한 불안. 자,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위험 사회는 가능성의 차원에서 혁명적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위험 사회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측면이라고도 했지만 반면에 모두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 혁명적 사회라고 했다고. 근데 말이 좀 되게 세신데, 그죠? 뭘 그렇게 혁명을 해? 그죠? 마치 위에가 생각나는 위에가 혁명을 하면서 막 노동당의 혁명이 동지 여러분 아무튼 네. 그만할게요. 자, 아무튼 위험사회의 작동으로 일국 차원이 아니라 일국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라 정도의 차원인 거예요. 나라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 차원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혁명적 사회라고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전 세계가 다 합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위험이 새로운 거기 밑줄 정치적 담론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자, 산업적 근대화 시대에는 자, 거기 동그라미 확실성을 기반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며 확실성 동그라미 쳐주시고 정치 권력은 국민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역할과 권위가 있었다. 지금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야? 현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근대 사회에 있었죠. 그죠? 근대 사회.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정부가 해줄 수 있었던 거는 확실성이 있었대요. 확실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설계해 줄 수 있었대요. 한마디로 뭐가 높았다? 권위가 높았다. 역할이 중요하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야? 권위에 의존한 정치는 뭐라고 된대요? 신뢰를 잃게 된다고 했어요. 정치 권력의 공백은 오히려 사람들의 정치의식을 깨우고 사람들은 위험을 중심으로 거기 밑줄 세계적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여론을 가진 정치적 힘으로 인해 정치 권력은 위험을 양산하거나 위험을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권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이러한 여론의 흐름과는 반대로 자 위험의 해결 가능성을 선전하는 정치 권력의 몰락은 가속화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위험의 해결 가능성. 왜 선전한대? 그러니까 뭐야? 이거 봐봐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위험의 해결 가능성을 왜 그러니까 선전하는 쪽이 왜 망하는 걸까? 지금 위험이 어떻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 불확실한 위협을 뭘 해결을 어떻게 해줄 건데 니들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슨 맥락인지 알겠어요? 이미 위험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현대 사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나 이거 위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개소리야.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 경제발전이라는 거기 밑줄 근대화의 논리에 따라 정당화되었다. 위험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점차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근대화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랑 요 시대 때랑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것들에 대한 자 거기 밑줄 비판적 검토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사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찰적 근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찰적 근대화. 자 우리 성찰이 뭐였죠? 그쵸? 내가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결국 위험 사회는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과 연동된 우리의 정치적 결정이 위험에 대한 의식된 무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이며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의식된 무지.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뭐라고? 알고 있는 멍청함? 조금 비슷한 맥락, 조금 다른 맥락인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야.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우리가 위험 사회를 생각해보면. 위험은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불확실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객관화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헤어지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알겠냐고. 예. 지금 있어? 아니요. 썸 있어? 아니요. 아니 없어요? 응. 자 그래서 근대화의 논리에 대해 성찰설에 입각하여 반성하고 정치적으로 반응하려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전에 기억에 의식된 무지라는 말이 지금 있었죠. 그럼 요거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네.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걸 의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거랑도 연결이 가능한 거죠. 성찰적인 거죠. 내가 나를 성찰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이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다행히 길이가 길지가 않습니다. 자, 요거요. 자, 여기 1, 2, 3번을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푸시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겁니다. 왜? 뭐 1번 문제 약간 이상.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 이거요. 밑에 있는 선지는 보실 필요 없고요. 보기만 보면 풀 수 있어요. 뭐 안 어려우시죠? 다 하셨죠? 3분 컷 가능하잖아. 아니군요. 잘하네. 뭐야? 갑자기?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아, 다른 걸로 봤어. 어려우세요? 자, 하냐? 아니에요. 우리 2개 더 남았어. 아이, 충분하지. 이 정도면 2개. 야, 이 정도 야구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잖아. 뭐 그만 하지 뭐.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이, 뭐 많이 합시다. 많이 하고 이제 어? 실력 오르면 좋지 뭘. 어? 안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1 돼서 산모 본 다음에 응? 친구들한테 비특질 해도 되잖아. 아, 나 뭐 공부한 적 없는데 그냥 뭐 한 개밖에 안 들렸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맞긴 한데 오늘은 뭘 맞게 오늘은 월요일에 좀 실감돼가지고 우울해졌어요. 뭐라고? 월요일 시간돼서 실감돼서 우울해졌어요. 매주 우리 맨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더 좀 빨리 끝내주셔야 되는데. 싫은데 그럼 빨리 풀어. 풀기나 해. 응, 그럼 되잖아. 빨리 풀면 되잖아. 그래야 뭐 빨리 하지. 너 다 맞았어 그러면? 다 했어? 네. 넘겨봐. 아이고, 예? 아이고, 큰일 나네요. 제대로도 못 푸셨네. 어? 자, 가볼게요. 아, 다 풀었어?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다 못했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규민아, 넌 너무 빨리만 풀었네? 그 짤이 있잖아. 근접하지도 않잖아! 하지만 빨랐죠? 그거야? 이씨. 빨리 집만 가려. 넌 다 했냐? 뭐 다 했냐고. 내가 다 맞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나와봐. 진짜 합니다. 안 돼요. 야. 안 돼요.
좀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세요? 이게? 그러면서 뭐 빨리 가겠다고?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존나 쉬운 건데? 이따 과학할 때 어쩌려고? 응? 과학은 잘해요. 기대도 됩니까? 틀리기만 해봐라. 씨. 비문학 과학은 응? 과학 과목은 잘하는데 비문학은 못해요. 됐죠 이제? 자 1번은 존나 쉽죠? 4번이죠? 이거 틀린 흡흡제 틀렸냐?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일단은 요거 1번은 자 찬성 측이랑 반대 측을 그냥 잘 나눠줘야겠죠? 그죠? 자 찬성 측이 어느 쪽에 가까워? 자 이건 알아야 된다. 자 찬성 측 어디야? 근대화 쪽이죠 그쵸? 근대화고 그 다음에 반대 측이 이제 뭐야 지구적 그쵸? 그런 건데 자 1번 찬성 측은 근대화의 논리에 따라 댐 건설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당위성이 뭐야? 근대화의 논리. 그치 일자리가 5만 개 창출된다라는 부분이 근대화의 논리겠죠. 그 다음에 2번 반대 측은 지구적 여론 형성을 위해 위험의 양산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구적 여론 형성 어디 있어? 맨 마지막에 그쵸 외국의 환경단체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한다면 그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3번 반대 측은 댐 건설로 인해 산매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어디 있어? 반대 측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댐 건설로 뭐야 환경이 오염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찬성 측은 성찰적 근대화에 입각하여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자 일단 성찰적 근대화가 뭡니까? 이걸 잘 모르겠으면 성찰적 근대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돼 있어요 거기? 위험사회에 대한 위험사회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성찰적 근대화는 그러니까 뭐야 지구적 차원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김규민 씨 그거 안 한 거 알로 알고 있는데 죽을래? 아니 다시 보고 바꿨어요. 그래요. 자 5번 정부가 찬성층 논리를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다는 권력의 몰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문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3번은 살짝 보니까 여러분들 선택지가 다 각각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내가 아까 봤을 때 4번이라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꿨어요. 이 슈벌 너 태연이 거 봤지 마. 안 봤어요. 안 봤냐? 몇 번으로 했어 그럼 김규민 씨? 이거 틀리신 분.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나 했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씨. 예. 자 기억이 어쨌든 의식된 무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인해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바로 윗줄에 있었다고 이 사람아. 똑바로 안 읽어. 시야가 좁아. 그럼 위로 더 읽어. 더 읽으면 되잖아. 그럼 렌즈 껴. 오늘 렌즈를 못 꼈어요. 그래. 시력이 순해. 눈에 뵈는 게 없니? 아니요. 으악.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6은 했다고 했죠? 여기 안 했어? 아우, 어려운 문제는 있어요. 좋습니다. 연력학 법칙 가보자. 1법칙, 2법칙. 이거 뭐 과학에서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안 배웠어요?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고등학교 가서 배우실 겁니다. 가자. 우리 아니면 시간 많이 남았어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아유 개 많이 남았네. 응? 예? 아니요. 썰 풀어주세요. 벌써 졸려. 뭐가 이렇게 졸려? 뭔 썰을 풀어줘요? 내가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애지간한 건 다 얘기해줬는데 다만 이제 필터를 거쳐서 얘기했을 뿐. 이제 안 졸리네. 이제. 됐네. 너 눈에 뵈는 게 없니?
잘 보여. 근데 아까 그건 왜 못 봤어? 학씨. 그거 풀 때는 이렇게 돼요. 뭘 원래 국어 풀 때야. 씨. 근데 어차피 제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썰 풀지 말고 일찍 끝내주세요. 싫어요. 그것도 싫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요즘 듣고 있는 얘기가 뭔지 얘기하면은 응? 여러분들 믿냐고? 안 믿잖아.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는다고 말한 적도 없죠. 네. 뭐 차마 지금 제가 저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할 수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하시면 여러분들 100% 당뇨 걸리실 거니까 네. 100% 당뇨 걸립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질 거예요 막. 아무튼 뭐 천천히 해보자고요. 예, 뭐 정하면 제가 알아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할 때는 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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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자, 조금만 힘냅시다. 자, 산업혁명 시기에는 열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다양한 기계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이론은 부족하였다. 그래서 열과 일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열 에너지로부터 얼마만큼의 유용한 일을 얻을 수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19세기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딱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딱 나왔는데 뭐랑 뭐? 열과 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율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왔네요. 그쵸? 맞죠? 자,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열을, 자, 19세기 이전에는 열을 뭘로 봤다고요? 열소라고 하는 뭐로 봤대요? 물질의 화학작용으로 생각했대요. 됐나요? 그랬는데 연구 결과 열도 하나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뭘로 바뀌었다? 에너지로 바뀌었대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열에 대한 연구들을 법칙으로 정립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어떤 고립된 개 안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 간에는 교환이 가능하며 자, 그럼 1법칙 여기선 지금 뭐라고 돼 있냐? 다른 형태의 에너지 간에는 교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됐을까요? 자,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줄은 일과 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자, 근데 여기서 1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1이 뭘까? 열을 아까 열 에너지라고 말한 것처럼 1도 하나의 에너지로 볼 수 있죠. 뭐로 볼 수 있을까?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 에너지. 자, 옛날 그 산업화 시대 때,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산업화 시대 때, 열을 어떻게 피워냈어요? 석탄이나 이런 거 막 불 붙여가지고 막 해잖아요. 그죠? 그걸로 뭐 했어? 기차를 끌고 다녔어요. 그럼 열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썰 안 풀어주니까 표정들이 너무 어두워지시는데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좀만 참아주실래요? 요거 정도만 일단 해보고 얘기합시다. 알겠죠? 갑자기 밝아지셨네요. 뭐야, 별거 아니었어? 썰을 푸냐 안 푸냐가 중요한 거였어? 에이 참. 자, 아무튼
측정하기 위해 자 왼쪽에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 이런 거 그림 나오면 일단 좀 빡치죠, 그죠?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싶을 거예요, 그죠?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단열 용기 내에 회전 날개가 장착되어 그 회전축과 연결된 추가 바닥으로 낙하함에 따라 날개가 회전하는 실험 장치를 고안하였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날개가 장착된 거랑 그 다음에 추가 낙하한다.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줄의 실험에서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추가 한 1이 뭐라는 거야 이거? 잠깐 뭐 말이 이상한데? 뭐 상관없겠죠? 말 뭐가 이상한데? 맞네. 죄송합니다. 자, 줄의 실험에서 어쨌든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추가 한 1이 열 에너지로 변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때? 추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니 봐봐, 여기 내려가면은 그 물에 거기 있는 날개가 돌아간다는 거지. 그럼 이게 돌아가는 게 사실 뭐야? 마찰력으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죠? 1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꾼잖아. 물이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 1을 열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존나 하면 어때? 비벼. 존나 아니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거 뭔지 알아 근데? 조정석 모르나? 다행입니다. 봐봐, 이거 이렇게 졸라 비비면 어때? 뜨겁죠? 그래, 여러분들도 운동을 해서 열을 발생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뭐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서 이제 뭘 받아요? 열이 받죠. 자꾸 썰 풀어 날라가고, 막 그래, 말하다가, 쉬. 그러게 이제. 자, 아무튼, 네. 지금 물과 용기 그리고 낙하하는 축 모두를 하나의 개로 생각한다면은 에너지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총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학적인 1의 양을 열 에너지로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방금 뭐가 있었냐면은 자, 첫 번째 1법칙에 관련해서 줄의 실험이 있었잖아요. 줄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어쨌든 추가 내려감에 따라,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날개가 회전하고요, 그죠? 얘가 운동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물 온도가 상승했어. 이건 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뭐였어? 운동을 통해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뀔 수 있다? 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열역학 제1법칙을 이용한다면은 용기에 담긴 물의 온도를 내려 그때 방출된 열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추를 들어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거기 그 다음에 세모 꼭 쳐주자. 그러나 1은 100% 열이 될 수 있지만 열은 100% 1로 전환되지 못한다. 거기 위주 쳐볼게요. 자, 왜냐하면 열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대요? 열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성질이 있대요. 여러분들 봐봐. 이거 생각하면 어때? 여러분들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오늘따라 치킨이 존나게 땡겨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시키세요 근데? 황홀? 뭐 시키세요? 치킨 어디 거 시키세요? 교촌? 교촌을 시켰어요. 따끈따끈할 때 그 허니콤보 그 먹으면은 그 얼마나 맛있게 딱 갓 나왔을 때 맛있잖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 식어도 맛있나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없었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그런 법칙이 없었다면은 그럼 치킨이 계속 뜨겁게 뭐 불타는 치킨이야? 씨발 그거 아니잖아. 아니죠. 그죠? 이런 성질이 일단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일을 할 때는 거기 동그라미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 손실이 생긴다는 건 뭐야?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
클라우지우스는 이런 현상을 기존의 물리법칙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거기 밑줄 새로운 법칙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제 요거랑 관련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이 결론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뭐라고 한다? 제2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거기 밑줄 그 역의 과정은 일어나지 않는다로 정의되었던 것이 그럼 이건 뭘까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장되면서 고립된 게 그 말이 좀 어렵죠. 비가역 변화는 거기만 미줄 쳐보자.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와 같은 말로 정의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엔트로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좀 들어보셨죠? 그죠? 엔트로피의 법칙. 제가 너무 큰 걸 말하나요? 엄마 나 이거 몰라. 이거야? 이거 아세요 근데? 엔트로피? 근데 롤 하셨죠? 하이머딘 거 아세요? 걔 맨날 그러잖아. 엔트로피! 그래서 막 하잖아 막. 전 하이머딩 거는 안 써가지고. 저 하이머딘 거 조금 쳤습니다. 포탑으로 탁탁 깔면서 히! 이러면서 막 하면 좀 짜증나요. 맞아요. 약간 그 있잖아요. 저 약간 소환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약간 약간 얍삽이. 얍삽이가 짱이죠. 그죠? 아무튼 간에 지금 뭐가 있었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은 개의 자발적 운동은 규칙적인 배열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엔트로피가 극대화하여 평형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자,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텐데 처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처음엔 규칙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무질서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형을 이룬대요. 여기서 이 과정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정만 생각해 볼게요. 자, 말하자면은 물감 한 방울이 물속에 떨어졌을 때 물감은 저절로 확산해 나가서 물에 골고루 섞이지만 그것이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 섞일 때는 어때? 그냥 이게 질서가 있어? 그냥 샥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리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봐봐요. 자, 여기서 남자 두 분이 있고 여자 두 분이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뭔가 갑자기 왜 어두운 것 같지? 기분 탓인가? 그치? 처음에는 어때? 막 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들어와요? 여러분들 앉을 때 여러분들 고정 자리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섞여서 앉을 때 만약에 규민이가 왔는데 민정이 여기 앉아. 그럼 여기 앉을 수 있어? 못 앉잖아. 그죠? 그러니까 섞일 때는요 무질서하게 섞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여러분들 4명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막 200명이 되고 2천만 명이 되고 이래봐요. 얘네들이 안경 쓴 사람들끼리 앉을 확률이 크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뒤섞일 확률이 더 크겠어요? 뒤섞일 확률이 더 큰 거죠. 그 얘기가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역으로 모여야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연력학 제2법칙은 한편으로는 고립되지 않은 게, 그 다음에 즉 다른 개와 에너지나 물질의 교환이 가능한 개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냉동실을 가동하면은 물은 보다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얼음이 되므로, 자, 여기서 좀 얘가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얘는 일단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무질서에서 규칙으로 바뀌는 얘가 하나 있었어요. 그쵸? 지금 뭐였어요? 냉동실. 물은 어때? 얘가 질서가 있는 애요? 용기에 넣지 않는 이상 얘가 질서가 있는 애는 아니죠? 근데 얘가 얼음이 돼요. 얼음이 되면 어쨌든 그게 흘러다니는 그거에 비해서는 어때? 조금 더 규칙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뭐라 해야 되냐면은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했어요. 아, 그 얘는요, 요런 과정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로 가면 갈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하고요. 규칙적으로 가면 갈수록 엔트로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연결되세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현상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들어? 힘들어? 알고만 생각, 아이, 봐봐. 규칙적으로 바뀌면 감소한다고. 무질서하게 가면 증가한다고. 자, 그렇지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뭐야? 냉동실 안에 엔트로피는 감소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때도 냉동실 안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열을 냉동실 밖으로 거기 동그라미 방출하기 때문에 냉동실 안과 밖을 하나의 고립된 개로 본다면은 총 엔트로피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은 증가하는데,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무질서함을 규칙적으로 바꾼다는 게 사실 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야?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미 지금 효과를 지금 보고 계세요. 여기에서 에어컨 틀면 어때요? 온도가 낮아져요. 억지로 낮추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효과예요. 근데 이 에어컨이 가동이 되려면은 뭐도 있어야 돼. 전기 말고 또 실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를 잠깐 열어서 저기 사이드에 있는 바깥쪽의 문으로 나가게 되면 실외기가 졸라게 많아요. 거기 가면 어떨까요? 존나 더워요. 여기서 엔트로피가 감소된 것보다 저기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방향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연력학 제2법칙으로부터 어떤 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추론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 안에서만 감소할 뿐, 다른 곳에서는 뭐야? 그거만큼 아니면 혹은 그 이상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열을 낮추는 것보다 저기서 열을 방출하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냉장고도 한번 만져보셨나요? 냉장고나 냉동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항상 차갑죠? 근데 거기 그 냉장고 그 뒤쪽에 만져봐요. 존나 뜨겁습니다. 물론 만져볼 일이 없겠죠. 거기 뜨거워요. 그게 돌아가고 있잖아,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기도 세 문제 다 풀어봅시다. 239, 240, 241.
설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다 풀었어요? 되게 어려운데요. 응? 되게 어려운데요. 과학적으로 풀라니까 어렵지. 2번이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지? 국어적으로 생각해봐. 여우 원희가 뭐예요? 영원이겠지. 이번 좀 힘드세요? 자, 2번은 에? 아, 맞다. 같이 주세요. 오, 센스맨. 센스맨. 2번은 생각보다 풀기가 쉬워요. 우리가 뭐 이해 영역으로 푸시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뭐 정 못하시겠으면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보기 정도요? 네? 보기에 나와 있는 걸로 풀라고요? 아니요, 지문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 보기를 분석해드려요?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연료율이 100%일 뿐만 아니라 그거에다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제2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2종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연료율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였어요. 근데 1종은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열을 내는 거에 비해서 효율이 존나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100도 아니고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2번) 좀 어려우시면 (3번) 먼저 하세요. 다 안 되신 분? 솔직히 뭐 2번을 못 푼다 쳐도 3번은 솔직히 잘 맞췄겠죠? 못하면 뭐 확막 이것만 하고 끝내드릴게요. 10분 남았거든요. 시간이 아주 살살 녹죠. 태현이 3번 하고 있어, 2번 하고 있어? 3번 문제는 오히려 쉽죠. 3번이 더 어려워. 아, 좀 헷갈려요, 3번. 여기 설명 요거 보시고 풀면 되잖아. 자, 1번부터 가볼게요. 1번은 쉬웠죠? 답이 4번입니다. 자, 어떤 기의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어의 에너지 교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 뭐 냉장고랑 그 에어컨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되셨을 거고요. 자, 2번 보시면은 사실 이게 뭐 이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틀린 이유가 너무 명확해. 봐봐, 4번이 정답이거든요.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열이 1로 바뀔 수 있지만 1이 열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1을 열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그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과학적인 어떤 이해를 유효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파악은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선지에 나와 있는 이 텍스트가 지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라는 얘기지, 우리가 뭐 과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틀렸지 너 임마. 맞아. 몇 번 이랬어? 5번이요. 진짜 죽을래? 열역학 제1법칙이 뭔데? 총량이 같잖아. 야, 근데 여기 일종 연구기관은 뭐라고 했어? 100이라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한대잖아. 총량에서 벗어나잖아. 이 사람아! 혹시 다른 선지 하신 분? 3번? 또, 넌? 아, 그럼 이해됐죠? 친구는 친절하게 하지. 친절하게. 넌 확, 씨. 어우, 씨. 3번 오시면은. 자, 제2종 연구기관에서 열을 전부 1로 바꾼다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법칙은 뭐였어요? 100%짜리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100%짜리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또 다른 선, 혹시 너 맞았니? 네? 뭐 이렇게 잘하냐고? 개쩐다고요. 개쩐다고? 너도 개쩔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개쩔어줘? GSM에서 칭찬 받고, 그지? 극대노 못하게. 응? 근데 그 극대노일은 저랑 관련이 없고 제 친구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네 친구들의 잘못이면 너의 잘못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네? 아, 에? 어. 자, 3번.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대응되는 것끼리 연결된 거. 이거 졸라 쉬웠죠? 5번이죠? 쉣. 5번 찍었다가 적어보고 2번에는 아니. 자, 물론 이게 2번? 2번? 네. 2번에서는 기억이 틀렸지. 나머지 엔트로피 증가 감소 맞거든요? 근데 형평 상태가 언제 되는 거야? 다 섞이고 나서 형평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물감 다 섞였을 때. 그지? 어. 그래서 2번으로 페이크 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 뭔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빨리 시간. 그쵸? 그걸 빼먹었죠?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왜 빈지가 왜 여기 있어? 10시요. 아이씨. 전 대충 고정인 있어요. 근데 가끔씩 월요일? 잠깐만. 아니